써뉴 서울 아트 가이드하고 브레인 잡지 두 개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하고요. 서울 아트 가이드는 제가 김달진 미술연구소에 전에 1년간 한 100만 원씩, 그래서 한 1200 정도, 약 1200 정도를 후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잡지를 사실 뭐 평생 후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인데 제 개인적으로 했고,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책길로 빠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보면 이제 후원 회원 명단이 잡지에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이상 후원한 상황에서 고리들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잡지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하는 사람, 100만 원 하는 사람도 다 실어주는데 그 잡지에 1000만 원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제 그 후원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의도적인 건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서울 아트 가이드가 제 주소지로 온다 이거예요. 오는데 그 후원자들 나오는 란이 있었는데 못 찾겠는데 지금. 자 넘어가고요. 뭐가 나오냐면 미술진흥법하고 금융시장으로 미술이 들어가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미술진흥법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법 소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화랑업, 경매업, 자문업, 대여 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근데 이게 현재 보면은 화랑, 경매, 자문, 대여 판매, 감정, 미술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얼마인지 감정하는 거, 전시하는 거, 대여하는 거, 판매하는 거, 이 전부가 제가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미술품 담보 은행 있잖아. 미술품 전문 은행. 그 은행의 목적은 뭐죠? 화본기통이잖아요. 그림본이 기축통화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 미술품 전문 은행을 제가 빨리 차리고 싶었으나, 지금은 한 25년 정도에 약 2년 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하려면은 순수 자본금이 한 2~3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그 돈을 자본으로 넣어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면은 토큰 증권 발행, STO 발행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STO가 나와요. STO. 이제 보이진 않겠지만, STO. 그래서 이거는 STO는 비트코인 이런 거하고 달라요.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그림 또는 인기 있는 화가의 그림, 현재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화가의 그림, 그 그림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 돼서 그 그림의 그 값어치만큼의 가상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STO는. 근데 그게 증권형 가상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나 그 미술품의 값어치에 따라서
그 토큰이나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나 그 주가가 달라지는 그런 화폐인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기존 미술품 유통 시장과는 다른 성격의 흐름이 될 것이다. 다른 성격의 흐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주제는 산업의 중심으로 향해 가는 미술 시장이죠. 산업의 중심으로 향해 가는 미술 시장.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서문에 만물가치 인정평가 공유 교환 뭐 무슨 망이라고 제가 만물망이라고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이 완성이 됐을 때는 그 만물망이 생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게 같은 흐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움직임이. 그래서 읽어보면 증권사는 그렇지. 국내 증권사는 토큰 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술품 등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증권사가 엄청나게 지금 매진하고 있다. 증권사는 미술품, 부동산, 게임 개발, 원자재, 외식산업, 음원, 유튜브 채널 수익 등 매우 다양한 유무형 기초자산 상품을 활용해 토큰 증권 발행, STO과 유통,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를 가까운 미래 수익 사업으로 보고 증권사는 STO 생태계,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 확보를 위한 협업에 발빠르게 착수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수익성 높은 상품 확보. 그러니까 갤러리의 수익은 어디서 오냐면요. 좋은 전속 작가를 확보했느냐 못했느냐가 갤러리 수입을 좌우합니다. 근데 좋은 전속 작가를 확보하지 만약에 못했다 하면 그 갤러리는 자기가 이렇게 전속 작가로 만든 사람을 좋은 작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참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갤러리의 빨간 스티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갤러리의 빨간 스티커 주인은 따로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요즘에 이렇게 VIP 오픈이라 그래가지고 아트페어든 간에 딱 가보면 좋은 그림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갤러리는 좋은 작가만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컬렉터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갤러리일수록.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 기사 주제가 그거잖아요. 아무나 빨간 스티커를 붙일 수 없다잖아요. 돈이 있더라도 못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전시 오픈 전에 안내를 해서 자기 컬렉터들한테, 그러니까 VIP 오픈 전에 팔린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은.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만한 거, 좋은 예술 작품은 VIP 오픈 전에 이미 팔려버려요.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가 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VIP가 또 붙여요, 빨간 딱지를. 그 다음에 아트페어 오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런을 해봐야 정말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은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강한 갤러리가 미술품 시장의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예요, 지금 이 내용이. 사려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이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작품, 수익성 좋은 작품은. 지금 현재 그게 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이름 없는 갤러리가 있었고 별로 검증되지 않은, 이제 지금은
유명하지만 라우젠버그라는 작가를 전속 작가로 데리고 있는 한 갤러리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갤러리 사장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 기사에 이 기사 한번 달아드릴게요. 제가 그 댓글로 갤러리 사장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화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디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즉 어떤 컬렉터가 그 사람의 작품을 샀다. 그러면 좀 그랬어라고 좀 알아줄 만한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움미술관 홍라이 관장이죠. 삼성. 그리고 제 그림은 홍라이 씨가 가지고 있죠. 제가 대상 받았던 그림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 그러니까 가장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분의 그 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별로 뜨지 않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라우젠버그라는 사람을 전속 작가로 키우고 있었던 한 화廊에서 갤러리에서 이 라우젠버그를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 제발 이 사람 그림을 사주세요라고 계속 그 갤러리에서 요즘에는 뭐 미술품 은행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사주죠. 근데 예전에는 그 미술관에서 보통 작가들 그림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급 작가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주는 화가가 있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사준다 그러면 아주 그 현대미술이 활발한 데는 이제 생존 작가의 그림을 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산다 그러면은 이미 검증받고 죽은 사람 그런 그림들을 사는 정도로 최고의 인정받는 어떤 그런 컬렉터가 미술관이죠. 근데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이 이제 대단한 건데 그래서 라우젠버그의 그림을 그 갤러리가 이 갤러리 사장 이름이 카스텔리네요. 카스텔리가 그냥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기증하고 뭐라 그래요? 기증하고 이쪽에서는 내가 모마의 이 라우젠버그 그림을 팔았다라고 이제 그래서 1달러에 팔았을 수도 있죠. 1달러에. 그러면 팔았다라는 건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죠?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우젠버그를 이렇게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관에서 그 작가의 그림을 사느냐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우젠버그하고 그 갤러리 사장이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금력으로 작품의 가치를 뻥튀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해졌다. 그때 이제 NFT가 한 785억에 팔렸을 때 얘기예요. 비플. 그 NFT 관계자가 비싸게 사주는 거죠. 왜? NFT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갤러리 문 바깥의 이들은 작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가격에 대해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곤 한다. 하지만 마케팅을 비롯한 여러 자본적 속성이 만들어내는 내막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기가 쉽다. 한국 미술시장 1조 원 시대, 이번 집계 1조 한 350억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에. 자, 한국 미술시장 1조 원 시대, 과연 우리는 미술시장이 드디어 대중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빨간 스티커의 주인은 따로 있다. 대중화를 쉽게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미술시장이었어요. 이 기사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 영업을 중단했던, 그러니까 불법 소지가 있어가지고 영업을 중단했던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는 2023년 상반기에 금융위의 영업 규제에 맞춘 실사를 마쳤으며 금융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새롭게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해 왔던 미술품은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가상자산 중에서도 역시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고급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왜 화본기통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 정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금본위 화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금이 인간들이 자산이라고 느끼는 그 확대 범위,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그 통화량의 확장을 금이 담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희소성에다가 산업재로 쓰이는 것은 절대 화폐 담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통화량이 커지면서 만약에 금의 가치를 계속 올려야만 한다면 휴대폰 값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휴대폰이 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광물 자체가 화폐의 어떤 본위가 된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잠시 가능했던 일인 거지, 애초부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그게 제 생각에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통화량의 본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결국 그리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화본기퉁이 그림 본위 기축통화가 몇 퍼센트일 것인가? 자, 지금은 달러 같은 것은 미국의 어떤 국가의 신용도가 그걸 담보를 해주는 건데, 국가의 신용도가 담보해주는 화폐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미래사회는요 이렇게 돼요.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제국 같은 거, 영혼의 제국. 즉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취미가 같은 사람 5,000명이 전 세계 100여국에서 5,000명이 함께 행사를 하고 뭔가 소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 그런 국가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큰 다국적 기업이 지금 제가 전에는 한 15개였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GDP보다 한 기업의 1년의 그 매출액이 더 큰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15개에서 20개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더 큰 기업이. 그러니까 국가보다 더 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죠. 자, 미래사회는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뭔가 문화단체 같은 거예요. 영혼의 색깔이 맞는 그런 어떤 동호회가 굉장히 커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그린피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림 애호가들이 우리 MZ세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술품 애호가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전 세계 미술품 애호가들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또 부자야. 대부분 직장이 좋아, 또 그림을 살 여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마치 그린피스처럼 뭉치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선본홍제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본위 화폐 이거 가지고 선본홍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피스는 선본홍제에서 홍지의 개념이잖아요. 환경운동, 홍익재물. 근데 자본이 선본화되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뭔가 예로 들만한 게 참 많지는 않은데 예로 들만한 거는 어쩌면은 고리들의 아니고밖에 없을 수도 그거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본이 손본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작가 중에서 내가 100개월 동안 그림값을 선불로 줄 테니까 100개월 후에 그림을 나에게 줘. 너가 8년 4개월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내 매달 먼저 그림값을 줄게. 그런 계약이 내가 몇 명 정도 계약이 됐을까요? 아무튼 한 800명? 그래서 주식 소액 투자까지 다 합치니까 1,500건이 되더라고. 1,500건인데 그게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아미고님을 1,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고리들의 팬이 1,000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좀 과장하고 싶을 때는 1,500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1,500건인데 근데 겹치는 것까지를 빼면은 이제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00명이 선물처럼 마치 먼저 돈을 주잖아요. 선본이잖아요, 선본. 그럼 난 다시 그걸 제가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미술품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저를 뭐랄까 제가 성장하도록 돕겠지만 제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할 때가 됐어요. 이거 잠깐 넘어가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전부터. 자, 브레인 잡지. 브레인 잡지는 자, 이 김달진 서울아트 가이드는 제가 약 1,200을 후원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받아보게 된 거고 일부러 구독한 건 아닙니다. 이거 후원하다 보니까 그냥 보내주겠다고 해서. 자, 브레인은 어떻게 된 거냐면 브레인 잡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몇 년 전에 칼럼을 좀 무료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10편을 브레인 잡지에 써줬어요. 무료로. 대신 잡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10편의 칼럼을 쓰고 계속 받아보고 무료로 받아보고 있는 잡지입니다. 브레인이. 군데군데 괜찮은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박문호 박사 따라다니면서 뇌과학 공부할 때 박문호 박사가 막 건국대학교에서 뇌과학 세미나를 하면 박문호 박사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요, 뇌과학을. 저는 이제 최근에 박문호 박사 여기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냈던데 브레인 잡지 100호 기념해가지고 사람들이 축사를 했어요. 근데 박문호 박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박자세라고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죠. 자, 자동차와 우리 인간의 두뇌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 우리의 뇌는 자동차 운전자이지인가 동시에 수리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뇌는 우리 몸이나 우리 두뇌를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기계하고 두뇌의 다른 점이 그거다. 근데 자동차 비유를 참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박문호 박사한테 한참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배울 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동차 수리공으로 취업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뇌에 대해서 자동차 세부 부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책을 쓸 때 마치 운전면허 교습서처럼 책을 써야 되겠다. 난 그런 뇌과학 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박문호 박사한테 뇌과학을 배우면서. 그래서 난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비유법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꿈을 쫓고 밥 먹는 거 어떻게 이렇게 배고프면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스트레스가 어떻고 이런 거를 그래서 빗길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야간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블랙아이스가 나타났을 때는 뭐 이렇게 산등성이 돌아가다 보면 블랙아이스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책을. 그 박문호 박사는 부품이 어떻고요, 뭐 이렇게
뭐 세류 못하고 어쩌고요. 뭐 전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활용적인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런 자동차 구조에 관한 것,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 저도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면허증을 따기 위한 공부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뇌 운영 뭐 자격증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역이용하면서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100세 이상 아프지 않고 잘 살면서도 자아 실현을 해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박문호 박사 쫓아다니면서 공부할 때 조장희 박사가 2번인가 왔어요, 강의하러. 가천의과학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두뇌의 그 파이버, 그러니까 신경망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뭐 노벨상까지 거론된 그 정도의 분이 요즘에 양자 컴퓨터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거 읽어보고. 계속 나는 뇌과학 해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분이 그 뇌과학계에서 계속 노벨상을 향해서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약간 좀 시설의 한계, 자본의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양자 컴퓨터도 한계는 있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그 기능에 이르는 방법이 굉장히 산을 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등산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구글과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길어져 있는데 조장희 박사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정말 자주 했던 얘기예요.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함께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이 6개월 차이로 지구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카소는 그 입체파가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참 이게 평론가들 유식한 척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술 평론가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유식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정말 어렵겠어요. 법조문은 저리 가랍니다. 법조문은. 그러니까 법조문도 약간 그 판검사들이 한자를, 그것도 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한자어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요즘 그거 바꾸기 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미술에 대한 평론을 너무 어렵게 쓰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 미술 평론가들이.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미술 평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평론을 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꼭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또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원자폭탄 나오고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피카소도 같이 유명해졌어요. 그 이론이 같은 거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장희 박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질문이 이겁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연구에 주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장희 박사의 대답입니다. 20세기 과학의 핵심이 핵물리학이었다면 21세기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MRI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년 정도 연구한 것을 보니 아주 복잡합니다.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야 해요. 잠깐만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뇌를 더 연구한다라는 느낌도 있네요. 근데 어쨌건 양자 컴퓨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문장 20세기 과학의 핵심이 핵물리학이었다면 E는 mc제곱. 여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은 아닌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살짝 나오잖아요. E는 mc제곱. 21세기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21세기는 그러니까
그 휴 에버렛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 평행우주론을 강의했던 때가 1970년 몇 월인가 그래요. 제가 태어났던 해에 하버드에서 다세계에서 평행우주론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일찍. 그때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러면은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다세계에서 다중우주라든가 평행우주론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뭐 평행우주론을 알기 시작한 건 1989년, 90년 경이니까 그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영화, 소설, 멀티버스, 양자경의 조부 투팍기 나오는 그거, 베이글 나오는 거. 나 그거 원불교에서 그 명예훼손 소송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까만 동그라미를 너무 약간 악마화해 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대중화돼가지고 그게 그 평행우주, 다중우주가 양자역학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고양이가 그 결정적인 그 중간 역할을 하죠. 처음에 이중슬릿이 먼저 한 다음에 이중슬릿,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다음에 다세계에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21세기가 양자의 시대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양자의 시대다. 그 양자의 시대를 한 컷으로 형상화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고리들이다. 저다. 바로 이 얘기를 쭉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술의 대중화, 여기 이제 STO 이걸로 대중화가 저를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이 양자의 시대가 계속해서 더 이제 대중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누구였더라? 어떤 작가가 갤러리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흙을 보여주면서 당신들 이 갤러리 바닥 밑에가 뭐가 있었는지 몰랐지? 자, 내가 갤러리 바닥에 뭐가 있는 거 보여주고 있어. 자,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는 달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양자 물리학을 보여주는 전시라는 거예요. 바닥을 깊이 팠는데. 근데 갤러리 바닥이 궁금해서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양자 물리학을 표현한 거래.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작업이에요. 즉 양자 물리학을 표현한다는 평행 우주까지는 안 가고 양자 물리학을 표현한다는 작가들이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 하지만 저처럼 딱 떨어지게 표현하는 사람은 고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고가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인슈타인하고 피카소가 같이 유명해졌던 것처럼. 네, 그 얘기를 전부터 계속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술진흥법이 그러니까 미술품 시장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통과하는 겁니다. 미술진흥법하고 미술품 토큰 증권 발행이 동시 스타트하는 거예요. 2024년부터. 지금 내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전부터 24년, 25년에는 제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더 확 고리들이 더 유명해지거나 더 발전할 것이다 말이 왔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핵심 문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해왔던 미술품은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가상자산 중에서도 역시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고급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장이죠. 이 산업의 중심으로 향해가는 미술시장, 이 전체 기사에서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뭐가 남아 있어요? 제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제도 개선이나 정비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규제를 투명한 관리, 적절한 규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비자 미술품 얼마 전에도 사기 하나 있었더라고. 사기 몇백억. 미술품 토큰을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2024년이 돼야지 사기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기 또한 뉴스에 나오더라고. 미술품으로 토큰 만들어가지고 가상 뭐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아직 제도화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2024년부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STO의 활발한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안전하고 투자성이 높은 매력적인 자산 확보가 사업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 단위가 큰 자산 중 하나인 미술품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것도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문장이네요. 두 번째로.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잡지 기사는 좀 이렇게 링크 달아주기가 어렵고요.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거, 요거는 링크가 지금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지금까지 미술시장이 이랬다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기쁜 소식들이 많아서 한번 길게 찍어봤습니다. 일단은.